위안부 문제를 왜곡한 마크 램지어 교수 글에 대해서 각국 교수들은 물론 미국 정치인부터 중국 대변인까지 그리고 이제는 일본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에는요. 하버드대 교내신문이죠. 하버드 크림슨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매우 유해한 거짓말로 규정했고요. 출판할 이유가 없다고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램지어 교수는 공개 토론을 거부하고 자기 손을 떠났다는 황당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해당 법경제학 국제 리뷰, 그러니까 그 학술지는 그의 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출판하겠다고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쯤 되면 학술지가 아니라 일명 찌라시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3월 10일 수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자 연결해서 LCT 특혜 분양 등 여러 가지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뉴스 원정대에서는 타결된 한미 방위비 협상 그리고 정치활동 재개를 시사한 황교안 전 대표의 움직임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박수현 그리고 김영우 전 의원들과 함께하는 영수회담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전해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창밖 풍경이 많이 뿌였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는데요.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15시간 동안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서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연일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는 해운대에 LCT 특혜 분양 명단이 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5년 분양 당시 고위인사 100여 명에게 특혜가 있었다라는 진정서가 접수된 겁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네. 먼저 그 글에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후보께서는 LCT 예. 특혜 분양 리스트 당장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공수처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저부터 궁금했어요. 네.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 분양을 받았다는 건지 궁금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요구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일반인들이 포함된 것까지는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도에 따르면은 뭐 현 국회의원도 있다, 또 검찰, 법원 등의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까지 다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고위 공직자나 출신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과거에도 이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 다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예. 지금 LCT 측에서는 남은 세대 당시 이제 분양이 제대로 안 됐고 남은 세대를 처리하기 위해서 영업용 고객 명단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그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영업용 고객 명단이라기에는 너무 힘 있는 인사들이 다수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좀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당연히 좋은 일이고요. 네. 그게 그냥 회사에서 말하는 영업용 고객이다라는 해명 한마디로 끝내기에는 이게 뭔가 좀 더 문제를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잘 진행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네. 그게 미흡할 시에는 특히 고위공직자 부분에 대해서는 네. 별도의 수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이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4년 이상 전부터 가짜 뉴스가 있어서 대응을 많이 했고 최근에도 LCT 관련해서 점검을 했는데 부산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정치인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하태경 의원이 제 이야기까지 실명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던데요. 네네.
제가 말로 한 게 아니라 글로 쓴 겁니다. 네. 글에 보면은 이렇게 했었어요. 이 LCT 비리와 관련해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미 구속이 됐었던 적이 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 의혹에 대해서 혹시 뭐 다른 고위 공직자가 있는지, 특혜 받은 게 있는 건지 이런 걸 네. 제대로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하 의원은 지금 현재 마치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했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그건 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논점이 전혀 다르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오니까 소위 말하는 그 LH 지금 신도시 관련해서 투기 의혹이 있으니까 물타기 하려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LH 투기든 LCT 특혜 분양이든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밝히고 또 그 불법이거나 특혜가 있었으면 네. 그것대로 처분을 하는 게 마땅한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뭘 덮으려고 한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LH 투기 문제도 더 철저히 조사를 하고 관련된 공무원이나 또 그 기관의 종사자가 있으면은 그게 불법이거나 특혜가 있었다 그러면 엄벌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럼 전적으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이 지금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선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득표율 67.7%로 부산시장 최종 후보로 확정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표 분석을 해보니까 당원 표보다는 일반 시민 표가 더 많았다. 뭐 비율로 예. 높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당원이 66.23%고 일반 시민이 76.14%니까 한 10% 정도 차이가 있었네요. 네. 근데 당원들도 3명이 나왔는데 66%가 넘어서 3분의 2니까요. 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원이든 시민이든 네. 부산에서 국민의힘과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는 김영춘이다. 네네. 힘을 모아주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저한테 명령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형준 후보와 이제 대결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예. 박형준 후보의 어떤 장점 그리고 저렇게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산 자체가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네. 한 30년 가까이 국민의힘이 일방 독주해온 정치 무대 아니었습니까? 거기에다가 최근에 또 전임 시장이 잘못해서 네. 사고를 저질러서 이 보궐선거가 생겼으니 또 민주당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도 더 높고요. 네. 그래서 박 후보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종편 텔레비전의 각종 시사 예능 프로에 고정 출연을 했던 분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름과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인지도가 높죠. 그런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는 그분이 지지도가 저보다 앞서 있습니다만은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충분히 따라잡고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선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박형준 후보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산을 잘 모른다.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나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온 사람이고 네. 그분은 서울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한 분이고요. 네네. 부산에 교수로 와서 일을 하셨지만 교수 생활의 상당 기간은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다른 참모 역할도 하시고 해서 네. 부산을 많이 비우셨던 분이거든요. 네. 저는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네. 고향 부산을 위해서 일해보겠노라고 10년 전에 돌아와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부산에 대한 원초적인 애정이나 또 최근의 어떤 그 집중적인 경험 이런 걸로 따지면은 제가 그분보다는 더 부산을 더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후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선거라는 게 서로의 이제 공격 포인트를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 약한 포인트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구도인데요. 그렇죠. 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어떤 성비위로 이 선거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고 또 최근에는 오 전 시장 예. 가족의 가덕도 땅 투기 문제를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거돈 전 시장 그 일가들이 혹시 투기를 했다 그러면 네. 그래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 그러면 그건 철저히 조사되고 음. 법에 의해서 단죄가 돼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 무슨 지금 현재 이 선거에다가 뭐 갖다 붙이는 일은 그건 부당한 일이겠고요, 당연히. 저는 박 후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가덕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의원님께서 호를 가덕 김영춘으로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예. 여기 올인하겠다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럼 그런 의미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덕도 신공항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진 분들도 여전히 좀 계신 것 같아요. 정작 이제 가덕도 주민들과 일부 부울경에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좀 있다고 하는데 지역 내 분위기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사실 오늘 이 서울 이 방송에 출연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도 오늘 이 질문에 답변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네네. 예, 그런 마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70% 이상의 여론이 가덕도 신공항 지지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하고는 공기가 좀 다르죠. 네. 여기에는 지금까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어떤 악선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중앙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정부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서 이 서울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볼 때는 지방에 공항 짓는 게 마치 뭐 고추 말리는 공항,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는 뭐 그런 미역 말리는 공항 이런 네. 식으로 네네. 폄하하기가 쉬운데요. 네. 부산과 경남, 울산을 합치면 인구가 800만 명입니다. 네. 지금 현재 김해 공항이 포화 상태의 공항이거든요. 고추 그렇죠. 말리는 공항이 아니라 네네. 김해 공항의 1년 영업이익이 김포공항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그건 또 서울 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 김해 공항의 한계가 또 너무 뻔한 거죠. 안전하지도 않고 과거 김해 돛대산에서 129명이 사망했던 추락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안전한 공항을 짓자고 나온 건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결정해 놓은 것은 그 위험하다는 김해 공항에 격까지 활주를 하나 더 만드는 그런 아니거든요. 이러면 위험을 더 키우는 공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입지를 찾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산에서는 또 경남에서는 가덕도가 유일한 대안이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소음 피해 없이 24시간 여객기와 화물기가 운행될 수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네. 그 자리를 신공항 입지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작업들은 결국은 부울경 지역이 과거의 중화공업 지역인데 지금 국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부산만 하더라도 전성기에 비해서는 인구가 5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 올해는 대학이 정원을 못 채워서 지금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다 문을 닫을 판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부산, 울산, 경남이 새로운 첨단 산업 쪽으로 산업 전환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지역 경제의 800만 시도민들의 절박한 생존의 몸부림이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특별법이 통과되고 뭐 예타 이런 것들을 뭐 면제할 수 그런 면에서는 네네. 선거가 있는 게 부산으로서는 또 경남으로서는 네. 천만 다행인 거죠.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역설적으로요. 네. 예. 이게 지금 19년째 계속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와서 공약하고 당선되면 안 지키고 네. 이게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건데 결국 약속을 이번에 지키고 계신 거거든요. 네. 이게 선거 앞이라고 하지 마라. 그런 논리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그 일종의 수건 사업이었고 그렇습니다. 네. 재작년에부터 출발해서 네.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네네.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 검증을 했는데 이게 작년 11월 달에 위험하다, 안전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검증 결과를 발표했단 말입니다. 네. 거기에 입각해서 지금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였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진하게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명랑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죠.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 자리에서도 LH 땅 투기 의혹이 그냥 관건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일단 오늘 청와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원내대표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라는 말을 했고 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을 특히 강조했는데 네. 그 LH 문제는 이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면서 이런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 또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간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다라면서 공직자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기와 부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제 브리핑도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대변인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대충 예상한 얘기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의 그 만남. 저는 내용들. 이것보다 조금 더 강도 높게 얘기를 해야 된다. 더 강도 높게. 네,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지율이 크게 흔들렸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초기 네. 한번 작년 초였죠. 크게 한번 흔들렸고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을 때 사실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부동산 코로나의 전 국민적 위기였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부동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희망을 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현실과 미래가 동시에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쟁으로 표현하면 선멸전에 나서야 된다라는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LH 공사 직원은 통칭해서 이제 공공기관이지만 공무원이라고 제가 통칭을 해서 표현한다면 네. 공무원은 이사 외 20, 30대들에게는 기득권 특권층입니다. 공사 직원과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 직원들이 전체 노동자의 상위 10%에 링크하고 있어요. 이 상위 10%에 링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이용해서 또 다른 차익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그렇죠. 네. 네, 아예 범접할 수 없는 경제권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제가 조사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재학 중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퇴직할 때까지 대기업 취업자보다 최소 3억 3,600만 원에서 최대 7억까지 더 많은 누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근속 연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대기업 평균 퇴임 연령인 52세보다 59세로 평균 7년 정도 더 근속 연수가 높고요. 물리적으로 일단. 네. 그 근속 연수로 인한 대출이 다릅니다. 대출에 대한 금리도 다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계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이 밥공인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20, 30대 취준생들 그리고 직장인들한테는 정말 생계를 건 장난질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고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이제 오늘 각 의원들이 다 이제 LH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마디씩 하는 또 네네. 부동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게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니까 변창흠 장관의 거취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까? 했더니 절대 일절 안 됐다고 네네. 강조를 했는데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언급이 안 됐다고 하고 사실 좀 이런저런 보도가 나오긴 했었습니까? 여당 원내대표단이 네네. 변창흠 장관의 좀 경질을 건의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냥 아예 그냥 그 원천적으로 차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단이 이 경질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고, 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아침에 그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이 변창흠 장관의 이제 문제적 발언이 좀 문제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도 상황을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이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이다. 좀 이런 좀 미온적인 반응을 좀 보였었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문제를 더 키운다란 여론이 있어요. 어제 이제 국토위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실언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네, 여기에 대해서는 참 정무적인 감각이 좀 여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답변 자체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제가 아는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라는 이 답변 네,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본인의 전임 직장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는 본인이 재임 시절에 전혀 진짜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드러난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일벌백계 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본인 생각을 사실은 이제 사견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장관이라는 자리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보다는 이걸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이 어떨지를 먼저 생각을 해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정부에서 가장 먼저 메시지가 나왔던 게 이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이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서 조사를 하라라고 지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네, 그 이후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런 실언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 발언 이후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그 사람들의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해도 좀 미적지근해 보이고 네. 어떤 말을 꺼내도 그 좀 국토부 장관은 전에 그런 말을 안 했는데라고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좀 이런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토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관련된 부처인데 그것을 이제 개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게다가 장관 발언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더 화가 나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수사를 제대로 해서 뭐 일벌백계한다, 뭐 뿌리부터 뽑겠다 여러 가지 수사들이 난무하지만 결국은 수사를 잘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을 뭐 배제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검경 협의체를 구성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네. 뭐 검찰하고 경찰이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법 처리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일단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이 전담을 하되 이 검찰이 결국 나중에 되면은 뭐 영장이나 이제 기소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좀 검찰과 소통을 잘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거 별개로 검찰에서 이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이제 부동산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 한 명을 파견해서 네.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기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뒷북 수사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네, 일단 이 처음 폭로된 것이 이제 참여연대 민변이 지난 2일에 네.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법원 압수수색 영장 신청한 게 지난 5일이니까 이 사이에 시간이 조금 있었다. 그리고 법원에 영장 발부된 8일까지는 사흘이 더 걸렸죠. 그러니까 네. 이 시간 동안 흔히 말해서 LH 직원들이 증거 인멸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이 제기가 됐었고 네. 실제로 그것이 어떠한 정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이 환하게 켜진 LH 본사의 건물들이 보이는 그게 사실 언제 찍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저 사람들이 다 증거 속여서 없애버려서 제대로 처벌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타임라인상 뒷북 수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이 땅을 매입한 결과가 있으면 이 부분은 증거 인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 땅을 갑자기 팔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가 토지 거래한 내역을 없애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슨 LH 기관, 공공기관이라는 곳에서 집단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개인 간의 거래 내역은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1년 반 넘게 필요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먼저 준비한 음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최종 타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6년 동안 유효한 단연도 협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분담금 총액은 1조 1,833억 원입니다. 증가율은 13.9%로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제도 개선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가분 6.5%를 더한 것입니다. 네. 정상 기자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고 과연 네. 몇 퍼센트 인상할 것인가 관건이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2021년인데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도 타결이 안 되는 그 자체가 상황이긴 굉장히 한데요. 네. 흥미로웠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양측의 좀 합의가 좀 빨라지기 시작해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그 워싱턴 D.C.에서 11차 협의를 했고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총 6년의 단연 계약을 했고요. 그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인상해서 1조 1,833억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상률은 전년도 국방 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무리한 수치를 요구해서 사실 그동안 결렬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난 5월에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잠정 합의를 해서 13% 정도 했는데 이제 그걸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실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주일 미군 방위 분담금을 1.2% 인상을 네, 했고 단순히 퍼센트로만 본다면은 대한민국 굉장히 많이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6년간 유효한 계약인데 2020년부터 2026년 6년간입니다. 2020년은 이제 동결하기로 했고 이제 작년 거를 이제 동결하기로 그렇죠. 했고 이미 지났으니까요. 네. 올해부터 이제 적용을 해서 5년을 이제 그대로 이어집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국방비와 연동해서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많이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했었던 5배 말도 안 되는 인상분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던 부분.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네. 했다더라. 네, 트럼프 물론 이제 대통령이. 뭐 미국 하원에 따르면 하원 법에 따라서 불가능한 네, 네. 내용이긴 하지만 네, 또 네. 미국 민주당에서 만들었던 법안이기도 하고요. 네. 한미 동맹을 위해서.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한미 동맹이 공고해졌다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지금 한미 간의 관계에 가장 크게 걸려 있는 것이 전자권 환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자권 환수를 해줄 것인가, 그럼 미군은 남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문제도 결국엔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정부와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로 갈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대비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단연간,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이어졌다. 여기에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방비 증가분에 연동돼 가지고 계속 이제 방위비도 내년에 한 5점 몇 %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네. 2025년까지. 그렇죠. 네. 그게 좀 아쉬운데 이게 사실 그동안 이제 방위비 협상을 타결할 때 이제 물가 인상률을 반영을 하긴 했는데 그랬었죠. 네. 뭐 그렇다고 해도 이제 4%는 넘지 않는 걸로 좀 네, 어느 정도 양측이 좀 평균적으로. 네. 조정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국방비 인상률하고 연동을 할 경우에는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5.4%가 올라갔고 이 내년부터는 이제 6% 이상씩 좀 올라갈 텐데 네. 그렇게 하면은 한 2025년 되면은 이게 1조 5천억 원을 넘을 수 있는 수준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사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뭐 어느 나라도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도 근데 사실이고. 주변의 국가들과 이제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항상 더 많이 주는 듯한 느낌적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네, 뭐 게다가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다고 해도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가 뭐 한국에 뭐 6조 원을 받아내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렸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낮춰서 타결을 하기는 바이든 정부도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사실 1%대로 계속 이제 해왔던 건데 어쨌든 두 자릿수인 거잖아요. 13%가 네네.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바이든 정부가 지금 전자권 우리가 좀 빨리 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좀 미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뭔가 계속 좀 잘 안 풀린다라는 느낌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때 이제 일을 좀 저질러 놨지만 사실 그게 땡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네. 이 정도도 우리가 많이 좀 양보한 거야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네. 네. 여러 가지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협상한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황교안 전 대표가 요즘 언론에 가끔씩 혹은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재개를 선언한 겁니까? 네, 어떤 상황이죠? 네,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미력이지만 저부터 일어나겠다, 용기를 내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분을 나누고 또 희망의 불씨를 지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은 백의종군으로 홀로 외롭게 시작을 하지만 국민과 함께 늑대를 내쫓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도 했고요. 늑대요. 네, 네. 그리고 나쁜 권력자는 염치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훼손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늑대는 누구죠? 글쎄요. 네, 개와 늑대의 시간을 계속 비유를 해서 새벽 어스름이 올 때 갠지 늑대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걸 계속 비유를 해서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2021 새봄 새벽에라고 올렸어요. 지금 이제 새벽이다. 그래서, 네. 내가 새벽에 개와 늑대를 분간하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네. 메시지인데 사실은 이제 이 전문을 보면은 네.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야권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이 골자로 이제 길게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타이밍을 재고 다시 복귀 선언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제 임기가 또는 이제 정치적 생명력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네. 그 전에 등장을 해두어야만 네. 빠르게 이 권력의 공백도 메울 수 있다고 저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네, 사실 좀 당혹스러운 게 그 일전에 한번 정치 재개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정치 재개를 선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단 말이죠. 네. 근데 오늘 나오는 보도도 정치 재개를 선언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거를 몰랐나 네, 그런 생각 한편은 좀 들었습니다. 정치는 사실 이제 타이밍인데 황교안 전 대표는 어떤 타이밍을 봤을까요? 정상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 오창석 평론가와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좀 그 국민의힘에서 뭔가 좀 지도력이 바뀌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뭐 임기도 끝나는 데다가 네. 게다가 또 딱 대선이 1년 남지 않았습니까? 네. 대선이 좀 1년 남은 상황에서 뭐 지금 더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늦어버리니까요. 왜냐면은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즉시 그때부터 대선 국면으로 또 새로운 접어들게 그렇죠. 되고 네.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선 경선 경쟁이 시작이 될 텐데 그래서 아마 이 재보궐선거 전에 대선 1년 전에 이 시점을 잡고 정치 재개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 전 대표가 이제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니까 야권에서는 왜 이러시나 좀 참으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여권에서 혹은 여권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환호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사실은 황교안 대표는 그 야당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1 보수 야당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제1 보수당에 최악의 네. 참패를 안겼던 대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왔을 경우에 여권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겨우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권으로 들어올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리고 지금 재보궐선거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시대의 사람을 굳이 데려와서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 결과 부산에서는 이현주 후보가 꼴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의 단절을 꾀하고 싶어하는 타이밍에 또 다른 과거 세력이 들어오는 것이 탐탁치는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같은 이제 검찰 출신이고 윤석열 총장의 등장이 이분의 마음을 더 급하게 만든 측면도 있겠죠. 네, 그런 면도 있겠죠. 네. 그 케미는 두 분은 어떨 것 같나요? 저는 이제 가끔 황교안 전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만났을 때 과연 네. 무슨 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상상을 하는데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네. 두 사람 다 이제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에서는 얘기가 잘 맞을 것 같은데 두 사람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네. 말하는 부분이라든지 말투나 행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극명한 차이를 볼 것 같고 사실 대중들에게 소구력이 있으려면 뭔가 어쨌든 대한민국 지도자는 아직까지 뭔가 시원시원하게 뭔가 얘기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도 사실은 대선 후보로 분류되고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총리 때 모습입니다. 담담하게 잘 받아낸다였는데 이 총리를 넘어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네. 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네. 이건 이낙연 대표에게도 마찬가지로 네. 적용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같이 섰을 때는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처럼 구도상 윤석열 총장한테는 안 좋은 윤석열 총장이 훨씬 더 유리한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네. 지난 선거 때 워낙 성적이 이제 당 대표로 있을 때 안 좋았기 때문에 네네. 이미 그때 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로부터 판단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래서 저 아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두 분이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눌까 잘 상이 안 잡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두 분이 따로 만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면은 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저번 이제 총선 패배에 이제 가장 그 큰 책임을 지고 이제 그렇죠. 사퇴를 한 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지지율이 좀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그려야 되는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전 총장 입장에서 네. 굳이 이제 황교안 대표를 굳이. 만날 이유가 있을까? 네. 네. 오히려 안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만나자고 해도. 더 강하게 듭니다.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뭐 예전에 안철수 과거 측근을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는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또 김한길 전 대표를 만났다는 보도도 있어서 네네. 두루두루 만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뉴스 원정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주는 인간지능 AI 시간입니다. 네,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열혈 검색을 해오셨습니까? 자, 먼저 비위 약하신 분들에게 미리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부표 사과까지 네, 네. 90도 인사를. 네, 식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지금은. 중국산 절임 배추 구덩이 파서 녹슨 굴짝키로 퍼입니다. 먹는 얘기군요. 예, 예. 중국산 절임 배추 일단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배추를 구덩이에 절이고 예, 굴착기를 구덩이를 그것을- 파서 네, 예, 팠다는 설명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1시쯤에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제작진이 오늘 주제를 이걸로 해보는 거 어떠냐? 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미리 주제를 선정하기 전에 밥을 먹고 있다. 이런 말씀을 미리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필이면 점심시간에.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국에서 배추를 대량으로 절이는 방법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네, 중국에서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는데 구덩이를 크게 파요. 네, 파고 그 안에 배추가 대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소금으로 이제 절이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좀 경악이에요. 구덩이 파서 거기 배추를 넣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땅에 정말 구덩이를 판 거예요. 예, 판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에서 네. 제가 점심을 먹다가 숟가락 그냥 내려놨어요. 네. 그 구덩이 안에 한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황토색 물과 배추가 섞인 그 대형 구덩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수조 안의 물은 이 남성의 배까지 차 있었어요. 이 남성은 황토색 배추물에 담긴 네. 대형 포크레인에 이 배추를 맨손으로 옮겨서 담고 있었습니다. 배추 물에 담긴 그 포크레인 자세히 보니까 곳곳에 녹이 쓴 모습이었어요. 오늘 내용 조사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분이 남성이 예.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옷을 입고 들어가도 사실 경악인데, 예, 예, 옷을 벗은 채로 벗은 채로. 배추를 이 포크레인에다 담는 거예요. 저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예, 이 사진 안 보시는 게 좋을 텐데. 안 보시는 게 좋을 텐데 지금 식사 시간이라서. 그러니까요. 저런 이게 너무 힘든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작업 현장 사진인데요. 이 네. 사진을 보면 작업자들이 소금에 절인 배추 위에 신발을 신은 채 또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게시물은 사실 지난해 6월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음.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가 되면서 네.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식사 중이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정말 공사장인 줄 알았어요. 지금 저 사진을 보고. 저게 배추 절이는 현장이에요.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정말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예. 대놓고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습니다. 하는 건데 이렇게 음식을 제조해도 법에 위반이 안 됩니까? 위반이 됩니다. 네. 구덩이에 배추를 넣어서 소금에 절이는 방식은 중국 현재에서도 불법입니다. 불법이군요. 네. 중국 당국은 2019년 6월에 아질산 나트륨과 방부제가 과도하게 함유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네. 이 같은 방식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제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소금물 구덩이 안에는 덮개가 또 없어서 네. 흙과 빗물 등이 배추에 그대로 또 유입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중국 현지 매체들도 네. 이 같은 배추 절임법을 쓰레기장 절임 배추로 규정하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뭘 해도 중국은 상상 초월이다. 중국에서 온 김치는 안 먹는 게 답이다. 네. 쓰레기다. 이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좀 심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참고로 최근 4년 동안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김치량은 한 해 평균 28만 톤이 넘습니다. 중국 김치는 그동안 수차례 위생 문제로 적발이 됐는데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한 해외 제조업소를 조사한 결과 중국 업체들이 가장 많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가장 많은 문제가 됐던 품목이 바로 김치로 조사됐습니다. 제가 특히 지금 민감한 게 저는 김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요. 그래서 매일 몇 끼 먹어요. 사실은. 이 네. 오늘 절임 배추를 드셨을 수도 있어요. 네, 제 몸에 도대체 뭐가 들어간 건지. 네. 아, 참 건강검진이라도 알겠습니다. 김치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다른 중국산 먹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중국산을 뭐 다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예. 네. 이왕 김치 이야기한 거 계속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배추 절임 그 제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김치를 만들기 위한 고춧가루에 관한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고추를 건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맨바닥에 고추를 이렇게 말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바닥에 뭐 아, 비닐 바닥에? 같은 거 없이.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는 참을만하다. 참을만해요. 네, 네. 고추 사이에 네. 쥐들이 이게 아니, 움직이고 있는 설마. 거예요. 한 마리도 아니에요. 하물며 여러 마리의 쥐가 포착된 건데요. 중국 공장의 위생 상태를 또다시 느낄 수 있었고, 네. 자 뿐만 아니라 싱싱해 보이도록 염료를 뿌린 대파, 눈이 오면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에 담가 응고시킨 가짜 계란, 네. 또 감자와 고구마에 플라스틱을 섞은 가짜 쌀, 진흙으로 만든 가짜 후추, 발암 물질이 섞인 가짜 와인까지 이게 참 뭐 하나 멀쩡한 게 없어 보입니다. 네. 최근 중국에서 그 김치는 자기네 것이라고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발 계속하고 있죠. 예, 네. 그런 허튼 주장 그만하고 위생이나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2997번님 저도 봤는데 진짜 식욕이 뚝 떨어집니다. 진짜 너무해요. 예. 5439번님 이런 것 보면 진짜 음식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엄벌해야 돼요. 유유 뭐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진짜. 문자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치는 대한민국 음식이라는 거 예.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지금까지 검색형진 방송인 최영진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 뵙겠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토론 상암동 영수회담 시작하겠습니다. 명랑시사에서 품격을 담당해 주시는 두 분이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 봄 개편으로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었고 조금 일찍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뭐 불편하신 건 없으시죠? 아니요, 뭐 이렇게 일찍 개편이 만나면. 좀 당겨져 가지고 네네. 끝나고 또 우리 김영우 의원님과 네. 2차 또 영수회담을 밖에 가서 할 수 있는 밖에 시간을 가서. 주셔서 알겠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만나 뵈는데 그때마다 참 여쭤볼 일들이 많습니다. 많죠. 지금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 어떤 언어로 표현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일단 김영우 의원이 먼저 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이 공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 사적인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벌어진 악성 부패 행위죠. 네. 원래 LH공사라는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잖아요. 네.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국민들 특히 이제 그 서민들의 주거 복지, 그다음에 이제 공공주택과 관련된 사업을 하라고 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관이 한국토지공사입니다. LH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네. 그 공공정보, 특히 이제 신도시 개발과 같은 개발 계획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자신들이 직접 투기를 했다. 네.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요새 어려운. 이제 부패 완판이라는 말이 좀 유행인데 네.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이런 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네. 특히 이제 문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발표됐습니다마는 네. 전국의 땅값, 집값만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토지공사, LH공사 직원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복장이 터지는데 또 더 복장이 터지는 것은 이 사태를 풀어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좀 자세가 아닌가. 뭐 수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 방식도 대응 그렇고요. 방식. 이거 뭐 또 전 정권 탓하고 네. 또 남의 탓을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그 투기 의혹이 있다 그래가지고 전수조사 하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지금 밝혀진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이거라도 제대로 이제 수사를 하고 네.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이제 또 뭐 전 정부 거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당면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도 않고 전 정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도 남의 탓하는 것이다. 이 문정부가 다른 건 모르는데 네. 좀 이렇게 남의 탓하고 지난 정권 탓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네티즌들 어떤 댓글이나 반응을 보면 그게 뭐 국민들한테는 그게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상관없이 과연 지금만 이 나쁜 짓을 저질렀겠느냐, 과거에는 어땠을까 이런 의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긴 하거든요. 물론이죠. 네. 하지만 지금 제기되고 네. 지금 불거진 것은 이제 3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네. 이 지금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그 수사를 여력이 있으면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때 가서. 그런데 네. 지금부터 네, 네. 초장부터 전 정권 이야기부터 하는 것은 이거 누가 봐도 너무 물타기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어쨌든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집권 여당 소속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집권당이 또 되고 보니 뭐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뭐 이런 것이죠. 이렇게 국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런 일도 하지만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잘 투명하게 지금 우리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또 희망을 주는 이런 것이 집권당의 역할이구나 하는 것을 또 새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잘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또 야당도 함께 국회에서 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정치권이 있기 때문에 네. 함께 손을 좀 잡아주시고 우리가 지금 볼 것은 내 탓 하는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신 또 허탈하신 국민만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전 정권 탓이라고 이제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경황이 없는 와중에 전 정권까지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해야지라고 이렇게 아주 야심차게 계획하고 네.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느 네. 순간 단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네,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자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님의 임기가 일부 이제 걸리는 것인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박수현 의원님 말씀드리면은 너무나 정말 오르세요. 박수현 의원님 같은 분들이 현 정권의 총리 정도가 되셔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불만을 네. 토로하는 것은 네. 지금의 문정부, 뭐 대통령 포함해서 특히 이제 여당 지도부 또 많은 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나 이제 물타기로 이미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 중차대한 부패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정말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검찰입니다. 여러 가지 차명 거래라든지 미등기 전매라든지 이런 것은 오랜 동안 검찰에서 수사한 그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찰이 이번 그 진상조사 수사에 좀 유기적인 협조를 해라, 협력을 해라. 하나만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할 일이지 유기적인 협조나 뭐 검찰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자원봉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사의 대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국토부 장관이 누굽니까? 지금 3기 신도시 지금 이렇게 땅 투기 의혹이 있었던 때에 LH공사 사장이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국토부 장관을 하고 있으면서 이 진상조사단에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 장관이. 아니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 그 대상자가 이 셀프 조사 한다는 그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요? 일반 국민들은 다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네. 도의적으로 우리 이제 박수현 의원님께서도 주장을 하셨던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결단을 내리시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확실한 수사를 하는 것이 옳은 첫걸음이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장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빨리. 당장 위원장님은 조금 시기는 다르시죠? 나중에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되 지금 당장인가요? 위원장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김영우 의원님도 국회의원 하실 때
그 여당의 수석 대변인을 하셨고 그거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과거 제가 전력 야당의 네. 원내 대변인을 해서 네, 네. 입장이 이제 바꿔보면 그때 김영우 의원님 좀 하시는 말씀을 제가 똑같이 했어요. 당장 네. 지금 뭐 이렇게 했는데 여야 공수 바뀌면 늘 이제 그렇습니다. 워딩들이 네. 그런데 우리 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제대로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하려면 차분차분하게 순서를 밟아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워낙 국민적 분노가 크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김영우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희가 반대를 할 생각이 없어요. 일리가 다 있으신 말씀입니다. 조사와 수사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조사를 통해서 또 셀프 자체 조사를 통해서 봐줄 거 봐주고 좀 드러나는 문제점 최소화해야지 은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좋습니다. 그동안 수사력이 많이 쌓여왔던 검찰에 이걸 처음부터 맡기지 그랬냐. 그런데 올해 1월부터 국회에서 제도를 바꿔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런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기에는 검찰이 수사력이 약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은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뀐 제도를 가지고 최대한 하되 오늘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검경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네. 부동산 전문 검사를 그 특별수사본부에 파견을 해서 그렇게 협력을 하는 것으로 됐으니 그리고 우선은 경찰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이 대충하면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길을 쓰고라도 잘 할 겁니다. 한번 믿어보시죠. 근데 이제 이건 뭐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도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이 이 공직자들의 부패는 검찰이 또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6대 범죄 범죄에 안에 다 속한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초장부터 검찰과 감사원이 이 진상조사 합동수사단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거 맹탕 수사, 맹탕 조사가 되겠구나라는 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순서상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난 후에 국토부 장관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상 LH공사 사장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서상 첫 단추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실 정부에서는 국토부는 뭐 조회나 이런 것들 기술적인 것만 제공하고 직접적인 진상 조사에 아주 뭐 핵심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이 네. 문제가 이제 처음에 터졌을 때 국토부가 또 LH가 자체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 명단 대조입니다. 네, 네, 명단을 대조하는 가장 1차적인 조사죠. 조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조회입니다. 조회.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의심이 되는 사례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것을 바로 수사 단계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조회 작업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어떤 그 수사에 준하는 결론을 내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서 좀 미진하다 아니면 셀프다 은폐할 수 있다 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그 광명시의 공무원 5명이 연루된 게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네. 그것이 이제 뭐 직급이 어떻게 들든지 모르지만 고위공직자가 이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검사가 파견 나와서 이제 수사 협력도 하지만 당연히 그 6대 범죄 안에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발견이 되면 당연히 검찰이 또 함께 직접 네, 수사도 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김영우 의원님 차분차분하게 순서대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믿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저는 바랍니다. 한 2가지 정도에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이 사건을 대하는 진정성에 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이게 이제 처음 제보가 나오고 이것이 밝혀졌을 때 뭐 공중파까지 말이죠 동원을 해가지고 그 한밤중인가요? 그 다른 방송 다 중단하고 긴급 생방송으로 경제부총리가 뭐 사과도 하고 그랬던데 특별한 내용도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건이 벌어지면은 사실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되는데 웬일인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나서인지 이 검사들이 너무 지금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권력에 이런 게 있으면은 저는 그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의혹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뭐 이 일이 터진 지 벌써 열흘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런데 그저께야 겨우 그냥 그 LH공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아주 뒤늦은 압수수색이죠. 이것은 굉장히 시의성, 시급성이 있는 사안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다 훼손하고 증거를 그렇게 뭐라 할까요? 삭제한다 그럴까요? 그 증거를 왜곡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수사 행태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압수수색 법원에서 영장은. 발부하지만은 영장 신청을 하는 것은 일찍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영장 신청 자체가 늦어졌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럼요. 그래도 이제 주말이 김영우 껴서, 의원님 네. 그 수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이번 경찰이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한 3일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규모를 보면 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칫 지금 야당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스스로 공격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뭐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왜 박근혜 정부까지 넓혀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냐. 네. 그러니까 그 초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스로 물타기 한다고 스스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점을 좀 줄이는 것이 야당에게 유리할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검찰의 수사력을 놔두고 왜 불안한 경찰 수사력을 가지고 하느냐라고 이제 공격을 하시는데 그것도 공격의 초점을 자꾸 분산시키는 거니까 그건 놔두고 네. 공격 포인트를 정확하게 한 군데만 공격하시는 게 야당에게 좋겠다. 아니 그 전선을 분산이 좁혀라. 아니라요. 네. 이번에 압수수색한 데도 보십시오. LH공사를 압수수색했어요. LH공사는 당연히 압수수색해야 되지만은 많은 검사들 말대로 이것은 구입한 땅에다가 묘목을 심고 막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투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묘목 업체라든지 부동산 업체라든지 또 쪼개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 부동산 업체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데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그냥 맹탕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네.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합동 무슨 합동특별수사본부 이름은 굉장히 거창하지만은 검사하고 감사원은 다 빠진 상황에서 또 국토부가 진상조사단에 속해 있으면서 그다음에 또 전수조사를 하자 또 국회의원들 투기까지 전수조사하자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보통 전수조사 하자는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세월에 전수조사를 합니까? 일단은 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첫걸음이죠. 국민의힘이 여당할 때 전수조사는 아무것도 안 하자고 한 그런 얘기였나 봐요, 의원님.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은 순서가 있어요. 정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우 의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제도가 검경 수사권이 분리가 돼서 경찰이 주가 되고 검찰이 협조를 받아서 유기적인 체계로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또 언론의 추적이나 시민단체의 제보로 저희가 다 걸러내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네. 나오면 그거 가지고 야당이 또 이거 봐라 너네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게 나오지 않냐라고 또 저희들이 이제 혼이 날 시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완벽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죠. 그러나 최소는 다 해볼 테니까 야당이 끝까지 잘 지켜보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잘 못 걸러내는 거 그런 것도 좀 찾아서 좀 제보도 해주시고 저것도 좀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얼마 전에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 청와대 직원들이죠. 네. 직원들에 대해서 가족까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투기 여부를 말이죠. 11일께인가? 11일이면 내일인데 청와대에서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정말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며칠 사이에 어떻게 청와대 비서관급 모든 직원 전 가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차명 거래든 뭐든 간에 부동산 투기한 내역을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물리적으로 국민들께 불가능. 보고할 수 있는지 네. 그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정부의 이 사안을 대하는 그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의원님 그게 이제 네. 일단 자체 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하면 그것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급하게 내부적으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자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고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한 조사와 필요하면 수사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과정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 3기 신도시 전체적인 그 사업 계획 발표, 그 진행 상황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거의 정말 무효화해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무효화해야 된다. 예, 그 신도시 네. 발표, 신도시 사업 계획 그 발표 이전에 이미 여러 그 토지 매입에 있어서 뭐 40% 이상이 어느 지역이요? 40% 이상의 그 필지 쪼개기에 의한 투기가 벌어졌다고 지금 막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정부가 사실은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했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25번씩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전국의 땅값, 집값 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정말 젊은 사람들 내 집 마련하는 그 꿈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 LH공사의 투기 네. 의혹 이거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그런 일이니만큼 알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네. 말씀이 아니에요.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두 개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신도시 인근 이번에 뭐 3기 거기에 포함된 건 아니고 그 인근이라고 인근입니다. 하죠. 네.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가 어쨌든 매입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가족 보유 땅 이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으로 36억 원 보상을 받았다. 이 셀프 보상 의혹이 또 이제 제기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국민들 보기에 다 이제 불편한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일단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네.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 없다. 국회의원 네. 전수조사를 제가 이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더라도 지금 제기된 그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먼저다 생각을 하고요.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어머니가 투기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잘 모르는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네. 뉴스 보니까. 그런데 네네. 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양이원영 의원은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상임위 때인가요? 예결위 때 그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질의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이 어느 매체에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막 뭐라고 닥달을 하더라고요. 질의를 하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감사원장의 그 감사 행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네. 감사원장의 아버지 부친의 인터뷰 내용 가지고 감사원장한테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어머니가 본인의 어머니가 투기 의혹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또 전혀 모른 척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좀 놀랍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일단 양이원영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 잘 모르겠다. 내 일이 아니다라는 자세보다는 일단은 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좀 홀로 사는 제대로요. 홀로 사는 어머니가 투자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게 어쨌든 양이원영 의원의 해명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수조사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국민의 분노 앞에 국회의원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이건 뭐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대상이 없고 모두가 다 자기 고백해야 되고요. 스스로 또 수사 받을 일 있으면 받아야 되고 그렇게 밝혀야 되고 이번 기회에 국민을 이렇게 아프게 한 대가를 우리가 교훈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고 네. 그다음에 진상규명해서 수사할 거 하고 처벌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국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미비해왔던 이 법적인 어떤 대방 예비책들 네. 이런 것들 완벽하게 이번에 좀 한번 정비하자. 그래서 오늘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야기했듯이 저희 당에서는 TF를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구멍난 이 법의 그물망들을 잘 꿰매고 촘촘히 할 거냐를 좀 따질 것이거든요. 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수회담은요. 시간이 초과가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정보 공유의 허브 인서울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 서울시가 펼치는 정책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첫 시간인 오늘은 페이퍼 컴퍼니 단속 업무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이형재 건설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페이퍼 컴퍼니 뜻은 알겠는데요. 정확히 어떤 걸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페이퍼 컴퍼니란 서류상의 회사라는 의미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입찰, 참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페이퍼 컴퍼니란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법에서 정해진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 기술 자격증 대여로 입찰 질서를 교란하고 있고 아울러 불법 하도급을 준다든가 부실 시공 위험 등 건설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시 공사 입찰 과정 중에 1순위 업체로 선정되면 적격 심사를 하는데요. 이때 건설업 등록 기준을 점검해서 부적격 업체로 판정 시에 입찰 자격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단속된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시에서는 2020년 2월부터 약 3개월간 타 시도에서 전입해온 31개 업체를 표본 점검하였는데 네. 그중에 8개 업체를 등록 기준 미달로 적발하여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는데 서울시 발주 지역 제한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111개 업체를 점검해서 그중에 18개 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네. 적발률은 약 16%입니다. 네네. 주로 적발하는 사항은 자본금을 충족한 것처럼 부실 자산과 부채를 부당 상계하는 등 허위로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또 일정 인원의 기술자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지만 실제 근무자는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네. 1단계로 2020년 2월부터 이제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단속으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그 페이퍼 컴퍼니 단속 효과로는 우선 부적격 업체는 입찰에서 탈락시키고 있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하니까 건설업계에 건전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적격 건설업체는 단속 대상 공사에 아예 입찰 참여를 안 하게 되니까 네. 입찰 참여업체가 약 31%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전한 업체의 수주 기회가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네. 이 페이퍼 컴퍼니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서울에만 종합 건설 업체가 약 2,000개, 전문 건설 업체는 1만 개 이상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업체를 점검할 수는 없어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적격 심사 1순위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에서는 페이퍼 컴퍼니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담팀 신설 전까지는 계약부서나 발주부서에서 1순위 업체를 1차로 서류 심사하고요. 의심되는 업체에 대하여 이제 저희 부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해서 부적격 네. 업체를 판단해서 네. 계약부서로 통박이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네. 계약부서에서 입찰 탈락 또는 감점 처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이형재 팀장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메뉴는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